근본 없는 지방 같으니라고 이딴 걸 예물이라고 가져와? 시어머니의 발길질에 예물 상자가 박살났습니다. 엄마가 밤새 손수 만든 비단 보자기가 차가운 바닥에 나뒹굴었죠. 당장 꺼져. 내 같은 가난뱅이는 우리 집 문턱도 넘지 마. 딸은 눈물로 얼굴이 범벅이 됐고 저는 그저 조용히 그 광경을 지켜봤습니다. 72시간 후. 대표님, 회사가 부도 직전입니다. 은행에서 대출금 즉시 상환하라고. 거래처들이 전부 계약 취소했습니다. 그제야 그들은 깨달았죠. 자신들이 짓밟은 여자가 누구였는지. 하지만 이미 너무 늦었습니다. 이제부터 한 어머니의 우아하고 냉혹한 복수가 시작됩니다. 따뜻한 봄날 오후 딸 서연과 그녀의 어머니 은혜는 정성스럽게 포장한 예물 상자를 들고 예비시댁으로 향했습니다. 차 안의 공기는 무거웠습니다. 조수석에 앉은 서연은 긴장한 나머지 손에 땀이 가득했죠. 엄마, 나 정말 떨려. 심장이 터질 것 같아요. 손 좀 봐요. 완전 젖었어. 서연이 창백한 얼굴로 손바닥을 펼쳐 보였습니다. 그 작은 손은 가련할 정도로 떨리고 있었어요. 운전대를 잡은 은혜는 백미러로 딸을 힐끗 보며 따뜻하게 미소 지었습니다. 우리 딸 많이 긴장됐구나. 엄마 손 한번 잡아봐. 심호흡 크게 하고. 은혜의 목소리에는 걱정하는 딸을 다독이는 다정함이 묻어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녀의 굳게 담은 입술과 핸들을 쥔 손에 붉어진 핏줄은 그녀 역시 긴장하고 있음을 여실히 보여주고 있었죠. 그런데 엄마 지난번 상견례 때 준호 어머니 표정 못 봤어요? 웃긴 웃는데 눈은 완전 얼음장이었다니까요. 저 쳐다보는 눈빛이 마치 벌레 보듯이. 서연이 입술을 잘근잘근 깨물며 지난날의 악몽을 떠올렸습니다. 그날의 서늘했던 시선이 아직도 등골을 오싹하게 만들었어요. 은혜는 빨간 신호등에 차를 세우고 나서야 딸의 손을 따뜻하게 잡아주었습니다. 서연아, 시어머니도 그날 긴장하셔서 그랬을 거야. 엄마도 너무 긴장돼서 표정 관리가 잘 안 됐거든. 그리고 진심은 언제나 통하는 법이야. 내가 준호를 얼마나 사랑하는지 그 진실된 마음만 보여드리면 되는 거야. 정말 그럴까요? 물론이지. 우리 딸 마음이 얼마나 예쁜데. 그분도 느끼실 거야. 은혜가 딸의 떨리는 어깨를 사랑스럽게 쓸어주었습니다. 차는 이내 고급 주택가로 들어섰습니다. 커다란 저택들이 즐비한 거리를 보며 서연은 입을 반쯤 벌렸어요. 우와, 엄마, 저기 봐요. 저게 전부 한 집이에요? 담장이 끝이 안 보여. 완전 드라마 재벌집 같아요. 와, 저기 수영장도 보이는데요? 서연의 목소리에는 놀라움과 함께 미세한 위축감이 섞여 있었습니다. 서연아, 다 왔어. 기죽을 필요 하나도 없어. 집이 크다고 사람이 큰 건 아니야. 알았지? 은혜가 낮지만 단단한 격려의 말을 건넸습니다. 서연은 침을 꿀꺽 삼키며 고개를 끄덕였죠. 드디어 목적지에 도착했습니다. 거대한 철문 앞에 선 두 모녀. 그 철문은 마치 세상과 단절된 요새의 입구처럼 위압적으로 보였어요. 은혜는 차를 길가에 세우고 깊은 한숨을 내쉬며 시동을 껐습니다. 자, 이제 내릴까? 세상에서 제일 예쁜 우리 딸 활짝 웃으면서 들어가는 거야. 은혜가 먼저 내려 뒷좌석에서 예물 상자를 조심스럽게 꺼내 들었습니다. 서연도 따라 내리며 몇 번이나 옷매무새를 가다듬었죠. 심장이 발밑까지 쿵 하고 떨어지는 기분이었습니다. 엄마, 제가 들게요. 아니야. 이건 시어른께 드리는 첫 선물인데 엄마가 정성껏 전해드릴게. 은혜는 예물 상자를 품에 꼭 안고 묵직한 철문 앞으로 걸어갔습니다.
서연은 그 뒤를 종종 걸음으로 따랐어요. 은혜가 인터폰 버튼을 눌렀습니다. 잠시 후 치직거리는 소리와 함께 응답이 왔어요. 누구세요? 차갑고 건조한 목소리였습니다. 안녕하세요. 서연이 어머니입니다. 약속 시간에 맞춰 왔습니다. 잠시 침묵이 흘렀고 곧 철문이 스르륵 열렸습니다. 집 안에서부터 걸어 나오는 예비 시어머니 유진의 모습이 보였습니다. 머리부터 발끝까지 흐트러짐 하나 없는 완벽한 차림. 목에 걸친 진주 목걸이부터 손목의 다이아몬드 시계까지 그녀의 모든 것이 나는 부자다라고 소리치고 있었죠. 어머, 오셨네요. 어서들 오세요. 유진이 입꼬리만 살짝 올리며 과장되게 반가운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하지만 그 목소리와는 달리 그녀의 날카로운 눈은 은혜의 손에 들린 예물 상자와 두 모녀의 차림새를 마치 엑스레이처럼 빠르게 스캔했죠. 은혜가 입고 있는 소박한 블라우스, 서연의 단정하지만 명품은 아닌 원피스, 그리고 무엇보다 손에 들린 예물 상자. 브랜드 로고 하나 없는 수수한 한지 포장. 그 짧은 몇 초 동안 유진의 눈빛에는 노골적인 경멸의 빛이 스쳐 지나갔습니다. 은혜는 그 찰나의 표정 변화를 놓치지 않고 똑똑히 포착했어요. 안녕하세요, 사모님. 귀한 시간 내주셔서 감사합니다. 은혜가 허리를 깊게 숙이며 정중하게 인사했습니다. 서연도 그 옆에서 거의 90도로 허리를 꺾었어요. 안녕하세요, 어머님. 뵙게 되어 영광입니다. 서연의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습니다. 그래요, 네. 밖에서 그러지 말고 어서 안으로 들어와요. 유진은 안으로 들어오라는 말을 하면서도 몸을 살짝 비켜 길만 터줄 뿐 두 사람을 따뜻하게 맞이하려는 기색은 조금도 보이지 않았습니다. 마치 배달 온 사람 대하듯 사무적이고 차가웠죠. 유진의 차가운 안내를 따라 안으로 들어선 두 모녀의 눈앞에 숨이 막힐 정도로 넓고 화려한 거실이 펼쳐졌습니다. 바닥은 번쩍이는 대리석이었고 천장 높이만 해도 7m는 좋게 되어 보였어요. 그 높은 천장에는 수십 개의 크리스탈이 달린 거대한 샹들리에가 보석처럼 빛나고 있었습니다. 벽에 걸린 그림들. 서연은 미술에 대해 잘 모르지만 그 그림들이 범상치 않다는 건 알 수 있었어요. 금태 액자 속 그림들은 마치 박물관에서나 볼 법한 작품들이었죠. 거실 한쪽에는 그랜드 피아노가 놓여 있었고 또 다른 한쪽에는 바 카운터까지 있었습니다. 구석구석 배치된 골동품 화병들과 장식품들까지 모든 것이 이 집 주인의 어마어마한 부를 과시하고 있었어요. 그 압도적인 공간 안에서 은혜와 서연은 마치 초대받지 않은 손님처럼 작아지는 걸 느꼈습니다. 준호 아버지는 오늘 대법원에 중요한 재판이 있어서 집에 올 수가 없었어요. 예물 전해주시는 자리인데 죄송해요. 이쪽에 앉으세요. 유진이 손짓으로 가리킨 소파는 딱 보기에도 최고급 이탈리아산 가죽 소파였습니다. 은혜는 조심스러운 몸짓으로 다가가 품에 꼭 안고 있던 예물 상자를 유리 테이블 위에 공손히 내려놓았습니다. 사모님, 저희 딸을 아껴주시는 그 마음에 보답하고자 정성껏 준비했습니다. 부디 너그러이 받아주십시오. 은혜가 허리를 깊게 숙이며 말했습니다. 그녀의 목소리는 차분하고 정중했어요. 하지만 유진은 그 말에 대답도 하지 않고 예물 상자를 향해 경멸적인 시선을 던졌습니다. 그녀의 눈썹이 꿈틀하고 미세하게 찌푸려졌어요. 브랜드 로고 하나 없는 수수한 한지 포장이라니. 설마 시장에서 샀나? 요즘 세상에 누가 이런 걸로 예물을 해? 유진의 머릿속에는 순간적으로 싸구려라는 세 글자가 떠올랐습니다. 어머님. 싸늘하게 식어가는 분위기를 견디지 못한 서연이 유진의 눈치를 살피며 조심스럽게 입을 열었습니다.
그제야 유진은 억지로 표정을 바꾸며 입에 미소를 걸었어요. 하지만 그 미소는 눈까지 닿지 않는 입술만의 미소였죠. 아, 네. 물론이죠. 이렇게 신경 써주시다니 정말 고맙네요. 말은 그렇게 했지만 유진의 마음은 전혀 다른 곳을 향하고 있었습니다. 유진의 머릿속에는 까마득한 과거가 스쳐 지나가고 있었어요. 해진 옷을 꿰매 입고 학교에 가던 어린 시절, 부잣집 아이들이 자신을 손가락질하며 비웃던 그 순간들. 꺼지야 꺼지. 저의 옷 좀 봐. 완전 누더기잖아. 동네 아이들의 놀림과 손가락질. 그 수치심이 아직도 생생했습니다. 가난은 죄야. 절대로 가난하게 살면 안 돼. 그래서 유진은 미친 듯이 공부했고 결국 돈 많은 변호사와 결혼했습니다. 사랑 같은 건 없었어요. 오직 이 지긋지긋한 가난에서 벗어나기 위해서였죠. 나는 이 모든 걸 누리기 위해 내 젊음을 바쳤어. 나보다 20살이나 많은 그 남자랑 왜 결혼했는데? 바로 이 삶을 위해서지. 유진은 자신의 선택을 한 번도 후회한 적이 없었습니다. 아니, 후회하지 않으려고 애써왔죠. 그런데 감히 내 아들 며느리가 되겠다는 애가 들고 온 게 고작 이딴 종이 쪼가리 포장이라고? 분노가 치밀어 올랐지만 유진은 교양 있는 사모님의 미소를 유지하며 입을 열었습니다. 참 정성스럽게도 포장하셨네요. 열어봐도 될까요? 네, 물론입니다. 천천히 보세요. 은혜가 고개를 끄덕이자 유진은 길고 하얀 손가락으로 예물 상자의 뚜껑을 천천히 열었습니다. 상자 안에는 손수자수를 놓은 비단 보자기와 정갈하게 접힌 한복 저고리, 그리고 고운 옥 놀이개가 담겨 있었어요. 모든 것이 전통 방식 그대로 정성스럽게 준비된 것들이었죠. 하지만 그것을 본 유진의 표정은 순간 얼어붙었습니다. 아니, 얼어붙는 정도가 아니라 아예 싸늘하게 굳어버렸어요. 그녀의 눈에는 그 모든 것이 그저 촌스럽고 시대에 뒤떨어진 고물들로만 보였습니다. 아, 유진은 자신도 모르게 깊은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그 소리는 거실의 메아리처럼 울렸어요. 그 한숨 소리에 서연의 심장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온몸에서 식은땀이 흘러내렸어요. 어머님, 혹시 예물이 마음에 안 드시나요? 서연이 거의 울먹이는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손은 덜덜 떨리고 있었고 눈가에는 벌써 눈물이 맺혀 있었어요. 유진은 대답 대신 예물 상자 속을 다시 한번 천천히 훑어보았습니다. 그리고는 두 사람이 듣지 못하게 속으로 중얼거렸죠. 요즘 세상에 어떤 집안이 이런 걸로 예물을 해? 잘 나가는 집들은 전부 까르띠에 다이아 반지에 에르메스 백으로 한다던데. 이건 뭐? 도대체 얼마짜리야? 시장 바닥에서 산 거야? 유진이 생각하는 예물의 가치는 오직 한 가지였습니다. 누가 봐도 알아줄 수 있는 명품 브랜드 로고와 비싼 가격표. 그것만이 그녀가 인정하는 가치의 기준이었죠. 눈앞에 보이는 예물 상자 속 물건들에는 샤넬도, 에르메스도, 까르띠에도 없었습니다. 그저 손으로 한 땀 한 땀 수놓은 자수와 정성스럽게 다듬은 옥분. 유진에게 그것들은 아무런 가치도 없는 것들이었어요. 저희가 전통 방식을 따라 정성껏 준비했습니다. 이 자수는 어머니께서 직접 한 땀 한 땀 수놓으신 거고요. 옥 놀이개도 대대로 내려오는. 은혜가 차분하게 설명하기 시작했지만 유진의 귀에는 하나도 들어오지 않았습니다. 정성? 전통? 그게 뭐가 중요해? 요즘 세상에 누가 그런 거 알아줘? 명품 로고 하나면 모든 게 해결되는데. 그러시군요. 유진이 시큰둥하게 대답하며 예물 상자에서 시선을 완전히 걷었습니다. 그 노골적인 무시에 서연의 얼굴은 새하얗게 질려버렸죠. 혹시
저희 준비가 부족했나요? 은혜가 담담한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그녀의 목소리에는 여전히 정중함이 담겨 있었지만 그 눈빛은 점점 차갑게 변해가고 있었어요. 유진은 속으로 혀를 차며 또다시 속으로 중얼거렸습니다. 부족한 정도가 아니지. 이건 우리 집안에 대한 모욕이야. 이런 걸 내놓고 우리 집 며느리가 되겠다고? 웃기지도 않아. 가난의 냄새가 진동을 하는구나. 역시 근본 없는 집안은 다르네. 몇 분간의 무거운 침묵이 흘렀습니다. 그 침묵을 깨고 유진은 예물 상자 뚜껑을 일부러 소리나게 탁 하고 닫아버렸습니다. 그 날카로운 소리에 서연의 어깨가 파르르 떨렸습니다. 마치 금방이라도 부서질 것처럼 몸을 움츠렸어요. 마침내 교양 있는 사모님의 가면을 완전히 벗어던진 유진은 얼음처럼 차가운 목소리로 두 모녀를 쏘아붙였습니다. 솔직히 말씀드릴게요. 도저히 입이 근질근질해서 못 참겠네요. 어머님, 요즘 세상에 이런 고리타분한 걸 예물이라고 들고 와서는 우리 집안 며느리가 되길 진심으로 바라셨어요? 유진의 목소리에는 노골적인 조롱이 담겨 있었습니다. 어머님. 서연이 당황하여 말을 더듬자 유진은 소파에서 벌떡 일어나 팔짱을 낀 채 그들을 내려다보았습니다. 그 눈빛은 마치 벌레를 보는 듯 노골적인 혐오감으로 가득 차 있었죠. 요즘엔 말이에요. 현금이나 명품으로 성의를 보이는 게 상식이에요. 까르띠에, 불가리, 에르메스. 이런 거 들어는 보셨나요? 아, 하긴. 유진이 비웃듯 코웃음을 쳤습니다. 근본 없는 집안이라 그런 걸 알 리가 있나요? 내가 참 속 좁은 여자처럼 보일까봐 입 다물고 있었는데 이건 너무하잖아요. 어머님 말씀이 너무 지나치십니다. 견디다 못한 서연이 떨리는 목소리로 외쳤습니다. 눈에서는 이미 눈물이 주르륵 흘러내리고 있었어요. 지나쳐요? 솔직한 게 죄는 아니죠. 유진이 입술 한쪽을 비틀어 올리며 냉소했습니다. 상견례 때부터 알아봤어요. 당신들이 우리랑은 격이 다른 사람들이라는 거. 이 촌스러운 보따리를 보니 아주 확신이 드네요. 유진이 손가락으로 예물 상자를 경멸적으로 가리켰습니다. 서연의 눈에는 끝내 눈물이 가득 차올랐어요. 그 모습을 본 유진은 오히려 더욱 기세등등하게 소리를 높였습니다. 우리 준호 앞길에 짐 될 일 있어요? 미안하지만 서연 씨 같은 집안하고 엮이면 우리까지 가난해 보인다고요. 주변 사람들이 뭐라고 하겠어요? 어머, 박 변호사 아들이 그런 집 딸하고 결혼한대? 이럴 거라고요. 유진의 목소리는 점점 더 커지고 거칠어졌습니다. 알고 계세요? 우리 집안이 어떤 집안인지. 준호 아버지는 대한민국 10대 로펌 중 하나인 한별법률사무소 대표예요. 재벌 총수들, 대기업 회장들이 줄 서서 상담 요청하는 분이라고요. 서연은 세상이 무너지는 듯한 충격에 입을 벌린 채 유진을 바라보았습니다. 다리에서 힘이 풀려 주저앉을 것만 같았어요. 하지만 그 모든 모욕과 폭언 속에서도 은혜는 미동도 없이 꼿꼿한 자세로 앉아 유진을 조용히 바라볼 뿐이었습니다. 그 고요한 시선이 오히려 더 무서웠어요. 분노도 슬픔도 굴욕감도 없는 그저 차갑고 냉철하게 상대를 관찰하는 듯한 눈빛. 더 이상 할 말 없으니 이만 돌아가세요. 여기에 제 에너지 더 이상 낭비하고 싶지 않으니까. 그리고 다시는 우리 집 근처에 얼씬도 하지 마세요. 알겠어요? 유진이 매정하게 등을 돌리려는 바로 그 순간이었습니다. 현관문이 열리며 회사에서 막 돌아온 준호가 들어왔습니다. 서연아, 어머님들 와 계셨네요. 어서 오세요. 준호가 환하게 웃으며 거실로 들어섰습니다. 하지만 얼어붙은 공기와 서연의 창백한 얼굴, 뺨을 타고 흐르는 눈물,
그리고 유진의 살벌한 표정을 보고는 금세 얼굴이 굳어졌죠. 무슨 일이에요? 서연아, 왜 울어? 대체 무슨 일이 있었던 거야? 준호가 서연에게 달려가며 다급하게 물었습니다. 서연은 터져나오는 울음을 삼키려 애쓰며 고개를 돌렸어요. 준호야, 마침 잘 왔다. 엄마 말 잘 들어. 유진이 기다렸다는 듯 아들을 향해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어머니, 대체 무슨 일이에요? 왜 이러시는 거예요? 이 결혼 절대 안 된다. 엄마 눈에 흙 들어가기 전엔 저런 집안 여자 우리 며느리로 못 들여. 유진이 은혜와 서연을 손가락으로 가리키며 악을 썼습니다. 준호의 얼굴이 굳어지다 못해 딱딱하게 경직되었어요. 어머니, 갑자기 그게 무슨 말씀이세요? 상견례도 다 끝나고 결혼 날짜까지 잡았는데. 갑자기가 아니야. 오늘 들고 온 예물 좀 봐라. 동네에 말도 못하겠어. 이성을 잃은 유진은 테이블 위에 예물 상자를 발로 힘껏 걷어찼습니다. 와장창 예물 상자가 공중으로 날아가 벽에 부딪히며 박살났습니다. 은혜가 밤새 정성껏 만들었던 비단 보자기와 자수주머니, 고운 옥 놀이개가 차가운 대리석 바닥 위로 처참하게 쏟아져 내렸습니다. 어머니, 지금 뭐 하시는 거예요? 제 정신이세요? 준호가 경악하며 소리쳤지만 유진은 이미 광기에 휩싸여 있었습니다. 저 가난뱅이 냄새가 우리 집에 배는 건 절대 못 봐. 내 인생을 위해서라도 이 결혼은 안 돼. 제발 정신 차려, 아들. 유진이 아들의 팔을 붙잡고 절규하듯 매달렸습니다. 준호는 믿을 수 없다는 표정으로 어머니를 뿌리치고는 쏟아진 예물들 앞에 망연자실하게 서 있는 서연에게 다가갔습니다. 그리고는 그녀의 떨리는 어깨를 힘껏 감싸 안았죠. 미안해, 서연아. 정말 미안해. 서연은 그제야 준호의 품에 얼굴을 묻고 소리 죽여 흐느끼기 시작했습니다. 제 아들이 다른 여자를 감싸고 도는 모습을 본 유진의 눈이 뒤집혔습니다. 아들을 빼앗겼다는 질투와 제 뜻대로 되지 않는다는 분노가 뒤섞여 그녀의 마지막 남은 이성마저 불태워버렸죠. 박준호, 너 지금 뭐 하는 짓이야? 엄마 말이 말 같지 않아? 유진이 아들의 팔을 거칠게 잡아당기며 소리쳤습니다. 하지만 준호는 그런 어머니의 손을 매몰차게 뿌리치며 오히려 서연의 어깨를 더욱 단단히 감쌌어요. 어머니야말로 제발 정신 좀 차리세요. 이게 지금 무슨 꼴이에요? 정신 차려야 할 건 바로 너야. 저런 근본도 없는 것들하고 엮이면 이 집안 전체가 우스워지는 거라고. 유진의 입에서 히스테리가 섞인 폭언이 쉴 새 없이 터져나왔습니다. 준호의 얼굴이 분노로 붉게 달아올랐어요. 서연이가 뭘 그렇게 잘못했는데요? 사람을 앞에 두고 어떻게 그런 막말을 하실 수 있어요? 어머니, 정말 너무하십니다. 너무해. 나는 현실을 말해주는 거다. 저딴 싸구려 보따리나 예물이라고 싸들고 오는 것들하고 무슨 상종을 해? 유진은 바닥에 떨어진 고운 비단 보자기를 구두발로 지근지근 짓밟았습니다. 그 정성스럽게 수놓아진 자수가 짓밟히는 소리가 거실에 울렸어요. 바로 그 순간이었습니다. 그 모든 광경을 죽은 듯이 지켜보던 은혜가 천천히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파혼하시죠, 사모님. 얼음장처럼 차갑고 단호한 목소리. 시끄럽던 거실이 순간 찬물을 끼얹은 듯 조용해졌습니다. 모든 시선이 은혜에게로 향했어요. 엄마. 서연이 놀라 젖은 눈으로 어머니를 바라봤지만 은혜는 딸의 손을 부드럽지만 단호하게 잡아 일으켜 세웠습니다. 서연아, 일어나자. 우리 집으로 가야지. 어머님, 잠깐만요. 제발 가지 마세요. 준호가 다급하게 은혜 앞을 막아섰습니다. 하지만 은혜는 그런 준호를 그저 조용히 바라보며 고개를 저었어요.
준호 씨, 어머님 말씀이 하나도 틀리지 않았어요. 저희와 그쪽은 격이 다른 집안이 맞으니까요. 이 결혼은 없던 걸로 하시죠. 이만 가보겠습니다. 그래요. 당장 내 눈앞에서 사라지세요. 다시는 우리 집 문턱 넘어올 생각도 하지 마요. 유진이 현관문을 턱으로 가리키며 악을 썼습니다. 준호는 제 어머니가 이토록 괴물 같은 사람이었나 싶어 믿을 수 없다는 표정으로 돌아봤죠. 어머니, 제발 그만하세요. 다 너 잘되라고 하는 소리야. 이 답답한 놈아. 유진이 아들에게 매달리는 사이 은혜는 서연의 손을 이끌고 현관으로 향했습니다. 엄마, 우리 정말 그냥 가요? 서연이 눈물 범벅이 된 얼굴로 물었지만 은혜는 딸의 젖은 뺨을 한번 쓸어주고는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응, 어서 가자. 엄마 믿고. 오늘은 가는 게 맞아. 안 돼요. 서연아. 준호가 떠나려는 서연의 팔을 붙잡고 애원했습니다. 어머님, 정말 죄송합니다. 제가 대신 사과드릴게요. 제발. 하지만 은혜가 다가와 그 손을 조용히 그러나 거부할 수 없는 힘으로 떼어냈습니다. 오늘은 이만 가보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준호 씨. 그 목소리에는 서리발 같은 단호함이 서려 있었죠. 서연은 고개를 푹 숙인 채 엄마의 뒤를 따라 나섰습니다. 쾅! 현관문이 닫혔고 멀리서 차 시동 거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꼴 좋다. 저것들 가고 나니 속이 다 시원하네. 이 결혼 얘기 한 번만 더 꺼내봐. 엄마 쓰러지는 꼴 보고 싶지 않으면. 준호는 그런 엄마를 싸늘하게 식은 눈으로 돌아보았습니다. 그리고는 주먹을 꽉 쥐며 말했어요. 어머니, 태어나서 오늘처럼 어머니가 실망스럽고 부끄러웠던 적이 없어요. 뭐라고? 유진의 얼굴이 당황으로 일그러졌습니다. 오늘 서연이와 서연이 어머님이 받은 상처와 모욕. 어머니는 절대 용서받지 못하실 겁니다. 절대로. 준호는 그 말을 끝으로 유진을 거칠게 지나쳐 자신의 방으로 올라가 버렸습니다. 이 쓰레기는 왜 안 가져갔어? 홀로 남겨진 유진은 어지럽게 흩어진 포장지 조각과 예물들을 바라보며 서 있을 뿐이었습니다. 그날 이후 준호는 어머니를 완전히 없는 사람 취급했고 으리으리한 저택에는 모자 사이에 냉기만이 감돌았습니다. 며칠 후 유진의 집에 상류층 모임인 다이아몬드 클럽 회원 친구 미라가 놀러 왔습니다. 미라는 유진의 속도 모르고 최신 명품백을 흔들며 밝은 얼굴로 나타났죠. 어머, 유진아. 얼굴이 왜 이렇게 반쪽이야? 혹시 무슨 일 있어? 미라가 호들갑을 떨며 거실 소파에 털썩 앉았습니다. 유진은 기다렸다는 듯 깊은 한숨을 내쉬며 그녀의 맞은편에 주저앉았죠. 언니 말도 마. 나 지금 속 터져서 죽기 일보 직전이야. 세상에 왜? 무슨 일인데 그래? 유진은 지난 며칠간 겪은 끔찍한 사건을 물론 자신에게 유리하게 각색해서 털어놓기 시작했습니다. 우리 준호 결혼 말이야. 내가 아주 박차를 내버렸잖아. 뭐? 아니 왜? 사돈댁이 그렇게 마음에 안 들었어? 마음에 안 드는 정도가 아니야. 언니 며칠 전에 예물을 들고 왔는데 보자마자 혈압이 확 올라서 쓰러지는 줄 알았다니까. 유진이 치를 떨며 말하자 미라는 흥미진진한 표정으로 몸을 앞으로 기울였습니다. 도대체 예물이 뭐였길래? 언니 상식적으로 생각해봐. 요즘 누가 그런 촌스러운 걸 예물로 해? 까르띠에나 불가리는 고사하고 무슨 시장 바닥에서나 볼 것 같은 것들을 한지에 쌓았더라고. 그래서 그걸 받고 그냥 있었어? 당연히 아니지. 그 자리에서 당장 파혼 선언하고 쫓아냈어. 감히 우리 집안을 뭘로 보고. 유진이 의기양양하게 말하는 순간 무언가 생각난 듯 벌떡 일어났습니다.
아, 마침 잘 됐다. 언니한테 보여줄게. 그 기가 막힌 싸구려 예물. 유진이 구석에 처박아 두었던 예물 상자 잔해를 들고 와 테이블 위에 올려놓았습니다. 부서진 상자에서 비단 보자기와 자수주머니, 옥 놀이개를 꺼냈죠. 이게 그거야. 정말 어이가 없지? 미라가 호기심 가득한 눈으로 예물들을 들여다봤습니다. 바로 그 순간이었어요. 미라의 얼굴에서 웃음기가 싹 사라지더니 무언가에 홀린 듯 몸을 앞으로 깊숙이 숙였습니다. 그녀의 시선은 비단 주머니에 작게 수놓아진 낙인 하나에 박혀 있었죠. 잠깐, 이거, 아니, 말도 안 돼. 미라가 떨리는 손으로 입을 막았습니다. 유진은 그런 미라의 반응이 어이없다는 듯 말했어요. 왜 언니? 정말 가관이지? 보자마자 정 떨어지지 않아? 가관? 윤유진, 너 지금 제정신이야? 미라가 예물에서 눈을 떼지 못한 채 소리쳤습니다. 그녀는 보물을 다루듯 조심스러운 손길로 비단 주머니를 집어들었어요. 언니, 정말 왜 이래? 하긴 이런 예물 처음 보지. 당황할 만도 해. 나도 처음엔 어이가 없더라. 아, 이걸 버렸다고? 파혼했다고? 미라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그렇다니까. 가져다 버려야지. 왜 안 가져갔는지 모르겠어. 유진이 예물을 치우려고 손을 뻗자 미라가 비명을 질렀습니다. 야야야, 손대지 마. 왜 이래, 언니? 무슨, 윤유진, 이거 돈 주고도 못 사는 물건이라는 거 몰라? 미라가 흥분해서 소리쳤고 유진의 얼굴이 하얗게 질리기 시작했습니다. 무슨 소리야, 그게? 이거 향운제 낙인이야. 너 한국 최고의 전통 공예 명장 조양훈 선생 몰라? 유진이 고개를 갸우뚱하자 미라는 답답하다는 듯 소리쳤습니다. 살아있는 국보라고. 대한민국에서 유일무이한 전통 자수 명장이야. 재벌 총수들도 몇 년씩 대기해야 겨우 한 점 받을까 말까 한 분이라고. 뭐라고? 유진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우리 시어머님이 그분 손수건 하나 받으려고 10년을 기다렸다가 결국 못 받으셨어. 그 정도로 귀한 분이야. 삼성가 현대가 LG가. 대한민국 재벌 총수들이 다 그분 작품 하나 받으려고 줄 서 있다니까. 미라의 격양된 목소리에 유진의 다리에서 힘이 풀렸습니다. 그럼 이 자수는 그냥 자수가 아니야. 조양훈 선생이 직접 한 땀 한 땀 만든 예술 작품이라고. 샤넬, 에르메스, 그런 공장제 물건들하고 비교하는 것 자체가 모욕이야. 미라가 비단 주머니를 빛에 비춰보며 황홀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이건 돈 자랑하는 명품과는 차원이 다른 진짜 명문가의 격 그 자체란 말이야. VVIP 중에서도 극소수만 접근할 수 있는 세계라고. 그럼 이게 가격을 돈으로 매긴다는 것 자체가 말이 안 돼. 조 선생의 낙인이 찍힌 물건은 경매에 나오면 최소 시작가가 수억이야. 그것도 작은 손수건 하나가. 이 정도 규모의 자수 세트면. 미라의 설명이 계속됐습니다. 그리고 이옥 놀이개도 봐. 이것도 조 선생이 직접 감정하고 다듬은 명옥이야. 저 투명도 봐. 박물관에 있는 국보급이라고. 그럼 내가 유진의 온몸에서 식은땀이 비오듯 흘렀습니다. 윤유진, 이걸 예물로 보낼 수 있다는 건 그 집안은 우리 같은 졸부들이 감히 명함도 못 내미는 진짜 명문가라는 뜻이야. 이건 돈으로 살 수 있는 게 아니거든. 조 선생이 마음이 동해야만 작품을 내주시는데 그러려면 그 집안의 격이 얼마나 높아야 하는데. 미라의 말에 유진은 소파에 주저앉고 말았습니다. 유진아, 이걸 싸구려라고 면전에 대고 말하고 파혼했어? 못 산다, 진짜. 언니, 확실한 거 맞아? 유진이 울먹이며 물었습니다.
내가 이걸 모르는 게 당연하지. 너나 나 같은 졸부들은 평생 구경도 못 해보는 세계니까. 나도 우리 시어머니 때문에 알게 됐어. 미라가 혀를 차며 고개를 저었습니다. 나 어떡해, 언니. 우리 시어머니가 그러더라. 진짜 명문가들은 이렇게 격으로 말한다고. 번쩍이는 로고 따위로 자신을 증명하지 않는다고. 우리 같은 졸부들이나 명품 로고에 목숨 거는 거지. 미라의 마지막 말에 유진은 완전히 무너져 내렸습니다. 그럼 내가 뭘 걷어찬 거야? 뭘 발로 짓밟은 거지? 굴러들어온 복덩이 며느리를 발로 차버린 거지. 유진은 머리를 감싸쥐고 짐승 같은 신음소리를 내뱉었습니다. 자신이 저지른 끔찍한 실수의 무게가 온몸을 짓눌렀어요. 미라가 혀를 차며 집으로 돌아간 후 거실에는 무거운 침묵만이 남았습니다. 유진은 믿을 수 없다는 얼굴로, 아니 믿고 싶지 않다는 얼굴로 떨리는 손을 뻗어 스마트폰을 집어들었어요. 그녀는 미라의 말이 전부 허풍이기를, 그저 아는 척하는 과장이기를 필사적으로 바랐습니다. 마른 침을 삼키며 검색창에 떨리는 손가락으로 글자를 입력했습니다. 조양훈 명장. 결과는 즉시 나타났습니다. 화면을 가득 채운 것은 그녀의 마지막 희망을 산산조각 내는 기사들이었죠. 살아있는 국보, 자수 명장 조양훈. 재벌 총수들도 수년대기 그의 작품을 얻는다는 것의 의미. 경매 시작가 3억, 낙찰가 비공개 마이너스 조양훈 작 손수건. 삼성가도 10년 기다렸다. 조양훈의 세계. 화면을 내리면 내릴수록 유진의 얼굴은 새하얗게 질려갔습니다. 그녀가 발로 짓밟았던 그 예물들이 돈으로는 값을 매길 수조차 없는 국보급 유물이라는 사실이 활자로 박혀 그녀의 눈을 찔렀어요. 아! 낮은 신음과 함께 스마트폰이 그녀의 손에서 미끄러져 떨어졌습니다. 미라의 목소리가 머릿속에서 저주처럼 울려 퍼졌어요. 진짜 재벌을 길거리 장사치 취급한 거야. 그녀가 평생 경멸하고 벗어나고 싶어 했던 무식하고 근본 없는 사람의 징표가 바로 자기 자신에게 새겨지는 순간이었습니다. 아니야. 아직 늦지 않았을 거야. 유진이 미친 사람처럼 중얼거리며 자리에서 벌떡 일어났습니다. 바로 그때 현관문이 열리고 퇴근한 남편 민준이 들어왔어요. 여보, 구세주라도 만난 듯 유진은 다급하게 남편에게 달려갔습니다. 왜 그래? 무슨 일이야? 여보, 큰일 났어. 우리. 유진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진정하고 말해봐. 준호 상견례 했던 그 집, 서연이네 집 말이야. 응, 그래서? 그 집이 엄청난 집안이래. 바로 그 순간 민준의 전화가 울렸습니다. 화면에 재무팀장이라는 이름이 떴어요. 여보세요? 대표님, 큰일 났습니다. 전화기 너머로 들리는 재무팀장의 다급한 목소리. 유진도 들을 수 있을 만큼 컸죠. 무슨 일인데 그래? 메디케어 그룹에서 우리 로펌에 투자한 모든 자금을 회수하겠다는 통보가 왔습니다. 뭐라고? 민준의 얼굴이 순간 하얗게 변했습니다. 지금 회사로 오셔야 합니다. 은행에서도 연락이 오고. 대표님, 이건 정말 큰일입니다. 전화가 끊겼습니다. 민준과 유진은 서로를 바라봤어요. 설마. 유진의 떨리는 목소리. 설마. 서연이네가. 두 사람의 얼굴에는 깊은 공포가 스며들고 있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한별법률사무소는 그야말로 아비규환이었습니다. 대표님, 거래처들이 연달아 계약 취소하고 있습니다. 협력업체들이 미수금 즉시 지급하라고 난리입니다. 은행에서 대출금 즉시 상환 요구했습니다. 민주는 40층 대표실에서 향긋한 원두 커피를 즐기며
서울 풍경을 내려다보던 평화로운 아침을 기억했습니다. 그게 불과 30분 전이었죠. 하지만 지금은 모든 것이 무너지고 있었습니다. 대표님, 메디케어 그룹이 회수하는 금액이 정확히 얼마죠? 민준이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저희 전체 운영 자금의 70%입니다. 그리고 재무팀장이 말을 망설였습니다. 그리고 뭐? 메디케어 그룹이 저희 사업 건물의 실소유주이기도 합니다. 담보로 잡혀 있는 뭐? 민주는 그제야 깨달았습니다. 자신이 10년 넘게 일궈온 이 로펌이 사실은 메디케어 그룹이라는 거대한 그늘 아래 있었다는 것을. 지금 당장 메디케어 그룹 대표와 연결해. 이미 수십 통 전화했지만 받지 않으십니다. 법무팀을 통해서만 연락이 오고 바로 그때 영업팀장이 숨을 헐떡이며 뛰어들어왔습니다. 대표님, 삼성전자에서 연락 왔습니다. 진행 중이던 1000억대 소송건 다른 로펌으로 변경한답니다. LG에서도 같은 연락 왔습니다. 현대자동차도. 연이어 터지는 악재들. 마치 도미노처럼 모든 것이 무너져 내리고 있었습니다. 민주는 의자에 주저앉으며 떨리는 손으로 아내 유진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여보, 나야. 어떻게 됐어? 회사는? 유진의 목소리에는 극도의 불안이 묻어났습니다. 여보, 우리 끝났어. 회사가 오늘 중으로 부도날 것 같아. 뭐? 그게 무슨? 메디케어 그룹이 우리 로펌의 실질적인 소유주였어. 내가 몰랐던 거야. 사옥도, 운영 자금도, 거래처 연결도 모든 게 그쪽이었어. 전화 너머로 유진의 비명이 들렸습니다. 그럼 우리 집은? 청담동 집이랑 내 보석들은? 차는? 전부 회사 명의로 담보 잡혀 있어. 회사가 넘어가면 우리도 알거지로 길거리에 나앉는 거야. 안 돼. 절대 안 돼. 유진의 비명 섞인 울음소리가 수화기를 찢을 듯 울렸습니다. 여보, 혹시 서연이네 집안에 대해 뭐 들은 거 없어? 민준의 질문에 유진은 목이 메었습니다. 미라 언니가 그 예물이 엄청난 거라고. 예물 얘기가 아니야. 서연이 어머니, 그분이 누군지 알아? 침묵. 여보, 설마 메디케어 그룹하고. 나도 확인해봐야 알겠지만 시기가 너무 정확해. 우리가 서연이네를 쫓아낸 바로 그 주에 이 일이 터졌어. 유진은 더 이상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습니다. 며칠이 흘렀습니다. 민주는 잠도 제대로 자지 못해 퀭한 눈에 까칠한 수염을 기른 채 국내 최고라는 기업 정보 회사를 찾아갔습니다. 값비싼 원단이 구겨질 대로 구겨진 양복. 불과 일주일 전까지 대한민국을 호령하던 변호사의 모습이라고는 믿기 어려웠죠. 그러니까 메디케어 그룹의 실소유주에 대해 알아낼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다는 말씀이십니까? 조사원 앞에 앉은 민준의 목소리는 타들어갈 듯 건조했습니다. 네, 대표님. 죄송합니다. 이 정도로 철저하게 베일에 쌓인 기업은 저희 20년 경력에도 처음입니다. 베테랑 조사원도 고개를 저을 뿐이었어요. 만날 방법조차 없단 말입니까? 사람 목소리라도 한번 들어봐야 할 것 아닙니까? 민준의 절망적인 외침에 조사원이 무언가 생각난 듯 서류를 뒤적였습니다. 대표님, 그런데 딱 한 가지 저희 쪽 정보망에 걸린 특이한 소문이 있기는 합니다. 그게 뭡니까? 뭐라도 좋으니 제발 말씀해 주십시오. 민준이 테이블 위로 몸을 기울이며 간절하게 말했습니다. 메디케어 회장은 그 어떤 공식 석상에도 모습을 드러내지 않는 것으로 유명한데요. 딱 한 번 예외가 있었다고 합니다. 예외라요? 올해 초에 외동딸의 상견례 자리에는 직접 나갔다는 정보가 있습니다. 그것도 아주 소박한 차림으로요. 상견례.
그 단어가 민준의 뇌리에 날카롭게 박혔습니다. 등줄기를 타고 불길한 식은땀이 흘러내렸죠. 혹시 그 상견례 상대가 누구였는지, 그것까지는 개인정보라 저희도 규칙이. 제발 부탁합니다. 민준이 거의 애원하듯 말했습니다. 지금 제 인생이, 제 가족이, 제 전 재산이 걸린 문제입니다. 제발요. 조사원은 잠시 망설이다가 컴퓨터 화면을 보며 조심스럽게 입을 열었습니다. 그 상견례에 나온 남자 이름이 박준호라고 합니다. 순간 민준의 세상이 멈췄습니다. 시간이 정지하고 모든 소리가 사라졌습니다. 박준호. 하나뿐인 제 아들의 이름이었습니다. 방금 뭐라고 하셨습니까? 박준호. 혹시 아시는 분입니까? 민준은 대답할 수 없었습니다. 그는 의자에서 일어나려다 비틀거렸어요. 머릿속에서 모든 조각들이 끔찍한 하나의 그림으로 맞춰지기 시작했습니다. 그 조용하지만 깊이 있던 여자, 아들의 상견례에 나왔던 서연의 어머니, 그 서늘한 눈빛. 아, 안 돼. 설마. 민주는 더 이상 아무 말도 들리지 않는다는 듯 사무실을 뛰쳐나왔습니다. 그는 미친 사람처럼 차를 몰아 집으로 향했죠. 현관문을 거칠게 열고 들어서자 초조하게 거실을 서성이던 유진이 달려왔습니다. 여보, 어떻게 됐어요? 뭐라도 알아냈어? 민주는 대답 대신 소파에 주저앉아 머리를 감싸쥐었습니다. 당신, 준호가 상견례했던 그 집에서 예물 가져왔을 때 파혼 얘기했다고 했지? 예물을 발로 차면서. 그게 무슨 소리예요? 대체 뭘 들었길래 그래요? 민준이 떨리는 목소리로 세상에서 가장 끔찍한 진실을 내뱉었습니다. 메디케어 그룹 회장, 서연이 어머니 같아. 유진의 얼굴이 새하얗게 마치 종이장처럼 변했습니다. 그녀는 숨쉬는 법도 잊은 듯 입을 벌린 채 남편을 바라봤어요. 뭐라고? 준호 상견례 했을 때가 메디케어 회장이 외부의 모습을 드러낸 유일한 날이었대. 모든 게 맞아떨어져. 민준의 말에 유진은 그 자리에서 얼어붙었습니다. 그럼 내가 감히. 유진이 벌벌 떨리는 손으로 자신의 뺨을 때렸습니다. 하필, 왜 하필? 우리가 우리 손으로 우리 무덤을 판 거야. 민준이 절망적으로 소리쳤습니다. 그럼 내가 그 사람한테 예물을 발로 차고 그 딸한테 근본 없다고 모욕하고. 유진은 바닥에 그대로 주저앉아 버렸습니다. 우리 어떻게요? 어떻게 하면 돼요? 모르겠어. 정말 모르겠어. 두 사람은 거실 바닥에 주저앉아 한참을 울었습니다. 바로 그때 현관문이 열리며 준호가 들어왔습니다. 아버지, 어머니, 이게 다 무슨 일이에요? 준호는 바닥에 주저앉아 울고 있는 부모를 보고 표정이 굳어졌습니다. 준호야. 유진이 아들에게 기어가 매달렸습니다. 우리 아들, 엄마가 다 망쳤어. 내가 죽을 죄를 지었어. 어머니, 일단 진정하시고. 민준이 일어나 아들의 어깨를 잡았습니다. 그의 목소리는 물에 젖은 솜처럼 무거웠죠. 준호야. 서연이 어머님이 메디케어 그룹 회장님이시래. 준호의 표정이 차갑게 경직되었습니다. 그는 이 모든 비극의 전말을 그제야 완전히 깨달았다는 듯 허탈하게 웃었습니다. 결국 이렇게 되는군요. 그의 담담한 반응에 유진은 더욱 절박하게 아들을 붙잡고 애원했습니다. 준호야, 내가 어떻게 좀 해줘. 서연이한테 가서 빌어줘. 엄마가 정말 잘못했다고. 준호는 그 참담한 광경 앞에서 연민이 아닌 차갑게 식어버린 눈으로 제 어머니를 내려다보았습니다. 어머니, 모든 것을 망쳐놓고
이제 와서 저한테 어떻게 하면 좋겠냐고 물으시는 겁니까? 그의 날카로운 지적에 유진은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준호야, 지금은 잘잘못을 따질 때가 아니야. 일단 이 사태를 수습하고. 아버지 민준이 다급하게 아들을 말렸어요. 아버지도 마찬가지입니다. 준호의 분노에 찬 시선이 이번에는 아버지에게로 향했습니다. 어머니가 그렇게 사람을 짓밟고 온 걸 알고도 아버지는 왜 가만히 계셨어요? 왜 가서 용서를 구하지 않으셨어요? 그건 나도 그날 일을 정확히 몰랐으니까. 정확히 몰랐다고요? 아버지 마음속에도 서연이를 무시하는 마음이 조금도 없었다고 과연 자신 있게 말씀하실 수 있습니까? 아들의 정곡을 찌르는 말에 민주는 죄인처럼 고개를 숙였습니다. 유진이 다시 아들에게 매달렸어요. 준호야, 내가 서연이한테 가서 엄마 말 좀 전해줘. 엄마가 정말 뼈저리게 후회하고 있다고. 어머니, 너무 늦었습니다. 준호는 그 말을 끝으로 방으로 올라가려 했습니다. 안 돼. 엄마도 같이 갈게. 서연이네 집에 가서 무릎 꿇고 빌게. 그러니까 어머니는 아직 진심으로 반성하고 계신 것 같지 않네요. 준호가 차갑게 말했습니다. 무슨 소리야? 엄마가 이렇게 빌고 있는데. 어머니는 회사가 망할까봐 두려워서 사과하시는 거잖아요. 그 예물이 진짜 싸구려였다면 지금도 파혼을 외치고 계셨을 겁니다. 제 말이 틀립니까? 핵심을 찌르는 아들의 말에 유진은 입을 다물 수밖에 없었습니다. 결국 어머니에게는 사람의 진심이나 인격보다 그 사람이 가진 돈과 배경이 더 중요한 거예요. 그게 바로 어머니의 진짜 모습이고요. 너 지금 엄마를 뭘로 보고. 속물이요. 겉으로는 고상한 척, 품위 있는 척하지만 결국 사람을 돈으로 판단하고 등급 매기는 속물. 딱 그 이상도 이하도 아닙니다. 이 자식이. 유진이 손을 들려는 순간 준호가 그녀를 막아섰습니다. 더는 어머니의 그릇된 가치관에 휘둘려 제 인생을 망치고 싶지 않습니다. 준호의 단호한 선언에 유진은 완전히 얼이 빠졌습니다. 그는 자신의 방으로 올라가 간단한 짐을 꾸렸습니다. 그리고 다시 내려와 부모 앞에 섰죠. 저는 오늘부로 이 집을 나갑니다. 뭐? 준호야. 그리고 회사와 집, 제 앞으로 된 모든 재산에 대한 상속 포기 각서를 법무법인에 제출했습니다. 안 돼. 내가 왜 그런 걸 써? 유진이 비명을 지르며 아들을 붙잡으려 했습니다. 이제 이 집안과의 연을 끊고 제 힘으로 다시 시작하겠습니다. 준호야, 엄마가 갈게. 서연이네 집에 가서 무릎 꿇고 손이 발이 되도록 빌게. 그럼 어머니 혼자 가세요. 준호는 냉정하게 말했습니다. 뭐? 어머니가 직접 저지른 일입니다. 어머니가 직접 책임지셔야죠. 준호는 가방을 들고 현관으로 향했습니다. 문 앞에서 마지막으로 부모를 돌아보았어요. 아버지, 어머니, 정말로 뉘우치셨다면 말뿐이 아닌 행동으로 보여주세요. 그 말을 끝으로 준호는 집을 나섰습니다. 쾅! 문이 닫히는 소리와 함께 유진은 그 자리에 주저앉아 통곡하기 시작했습니다. 같은 시각, 서연과 은혜는 소박하지만 정갈한 거실에 마주 앉아 있었습니다. 끔찍한 일을 겪은 지 며칠이 흘렀고 그 사이 서연은 어머니에게서 이전과는 다른 낯선 분위기를 느끼고 있었죠. 엄마, 요즘 무슨 일 있으세요? 어딘가 모르게 바쁘셔 보이고 뭔가 달라지신 것 같아요. 서연이 어머니의 안색을 살피며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잠시 딴 생각에 잠겨 있던 은혜는 딸의 질문에 잠시 망설이다가 결심한 듯 그녀의 곁으로 다가와 앉았어요. 서연아, 엄마가 너에게 꼭 해야 할 이야기가 있어. 그 어느 때보다 진지한 어머니의 표정에 서연의 마음에도 긴장감이 감돌았습니다.
네, 무슨 이야기요? 그동안 엄마가 너에게 숨겨온 비밀이 있어. 은혜가 깊은 숨을 내쉬며 말하자 서연의 눈빛이 불안하게 흔들렸습니다. 비밀이요? 엄마가 저한테요? 그래. 서연아, 엄마는 내가 알고 있는 것처럼 평범한 주부가 아니야. 은혜는 딸의 눈을 똑바로 바라보며 아주 천천히 그리고 또렷하게 말했습니다. 그럼 엄마가 뭔데요? 서연은 그 말의 의미를 이해하지 못해 고개를 갸우뚱거렸어요. 엄마는 회사를 운영한단다. 사람들이 생각하는 것보다 꽤 큰 회사를. 그 한마디에 서연의 세상이 잠시 멈추는 듯 했습니다. 회사요? 엄마가요? 어떤 회사인데요? 메디케어 그룹이라고. 국내 최대 규모의 투자 회사야. 그리고 엄마가 그 회사의 회장이고. 서연은 입을 벌린 채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머릿속이 새하얗게 비워지는 기분이었어요. 왜요? 대체 왜 저한테까지 숨기신 거예요? 제가 남도 아니잖아요. 서연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서연아, 앉아봐. 그 이유를 지금부터 설명해 주려는 거니까. 은혜가 딸을 다시 소파에 앉히며 차분하게 말했습니다. 엄마는 오래전에 돈 때문에 세상에서 가장 소중한 사람을 잃었어. 돈이 사람을 어떻게 괴물로 만드는지 뼈저리게 봤지. 은혜의 목소리가 잠시 떨렸습니다. 그래서 결심했단다. 내 딸만큼은 돈에 휘둘리지 않고 사람의 진심과 가치를 먼저 볼 줄 아는 아이로 키우겠다고. 그래서 일부러 티 안 내고 살아온 거야. 그래서 지금까지 전부 다요? 그래. 그리고 너는 엄마의 바람대로 돈보다 사람의 마음을 소중히 여기는 착하고 예쁜 아이로 자라주었지. 엄마는 그걸로 충분히 만족했어. 은혜의 설명에 서연은 잠시 말을 잃었습니다. 하지만 그 순간 끔찍한 예감 하나가 그녀의 심장을 꿰뚫었습니다. 엄마, 혹시 준호 아버지 회사? 서연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은혜는 대답 대신 침묵했습니다. 하지만 그 침묵은 그 어떤 대답보다 확실한 긍정이었죠. 엄마가 하신 거죠? 한별 로펌이 부도 위기에 몰렸다는 소식 들었어요. 그것도 메디케어 그룹 때문이라고. 엄마가 하신 거예요? 서연의 목소리가 점점 커졌습니다. 은혜는 더 이상 피하지 않고 딸의 눈을 바라보며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래, 내가 했어. 그 한마디에 서연은 엄청난 충격에 휩싸였습니다. 눈에 뜨거운 눈물이 차올랐어요. 엄마, 왜요? 내가 받은 모욕과 상처를 엄마는 가만히 보고만 있을 수 없었어. 은혜의 목소리는 단호했습니다. 저도 상처받았어요. 죽고 싶을 만큼 비참하고 힘들었다고요. 하지만 이렇게는 아니에요. 이건 복수잖아요. 서연이 눈물을 흘리며 말했습니다. 복수가 아니야. 뼈저린 가르침이지. 감히 내 딸을 건드린 대가가 무엇인지 그 오만한 자들에게 똑똑히 알려주는 것뿐이야. 은혜의 목소리가 얼음처럼 차가워졌습니다. 엄마, 무서워요. 이런 모습 처음 봐요. 서연이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나도 사람이야, 서연아. 내 새끼가 눈앞에서 짓밟히는 걸 보고만 있을 부처님은 못 돼. 은혜가 딸의 어깨를 잡았지만 서연은 그 손을 천천히 떼어냈습니다. 그리고는 눈물을 닦고 진지한 눈으로 어머니를 바라보며 물었습니다. 엄마, 여기서 멈춰주시면 안 돼요? 왜? 그들이 내게 한 짓을 벌써 잊었니? 아니요. 평생 못 잊을 거예요. 서연이 깊은 숨을 들이마시며 말을 이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그들처럼 똑같은 괴물이 될 필요는 없잖아요. 그 말에 은혜는 순간 숨을 멈췄습니다. 엄마가 저를 어떻게 키우셨는지 기억해 주세요.
돈의 힘으로 사람을 짓눌러 누르는 건 엄마가 가장 경멸하던 방식이잖아요. 사람이 돈보다 소중하다고 늘 제게 가르치셨잖아요. 서연아, 그분들에게도 진심으로 무릎 꿇고 용서를 빌 마지막 기회는 주어야 한다고 생각해요. 은혜는 한참 동안 아무 말 없이 딸을 바라보았습니다. 자신의 가르침을 온몸으로 받아안고 자신보다 더 단단하게 자라준 딸의 모습이 눈부시게 아름다웠습니다. 너는 정말 내가 바라던 모습 그대로 자랐구나. 엄마가 그렇게 키워주셨으니까요. 은혜의 눈가에 따뜻한 미소가 번졌습니다. 좋아. 그럼 내 말대로 해보자. 정말요, 엄마? 그래. 하지만 조건이 있어. 은혜가 딸을 진지하게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그들이 진심으로 뉘우치고 뼈를 깎는 반성을 한다면 기회를 줄게. 하지만 만약 이번에도 우리를 기만하고 우습게 본다면 그때는 나도 더는 참지 않아. 그녀의 목소리에는 여전히 회장으로서의 냉철함이 서려 있었습니다. 그분들도 지금쯤 뼈저리게 후회하고 있을 거예요. 서연이 확신에 찬 목소리로 대답했습니다. 은혜는 그런 딸을 따뜻하게 안아주었습니다. 차가운 복수심으로 얼어붙었던 그녀의 마음이 딸의 온기로 조금씩 녹아내리고 있었습니다. 며칠 후, 유진은 마침내 결심한 듯 거울 앞에 섰습니다. 그녀는 옷장 깊숙한 곳에서 가장 어둡고 소박한 디자인의 검은색 원피스를 꺼내 입었습니다. 평생 자신을 빛내주던 화려한 보석과 명품 옷들은 마치 지난날에 오만했던 자신을 봉인하듯 옷장 속에 가두어 버렸어요. 이렇게 가는 게 맞겠지. 화장대 위에 놓인 다이아몬드 목걸이와 귀걸이를 서랍에 던져 넣으며 유진은 떨리는 목소리로 중얼거렸습니다. 거울 속에 비친 화장기 하나 없는 창백한 얼굴의 여자는 너무나 낯설어서 다른 사람처럼 보였습니다. 거실에서 초조하게 기다리던 남편 민주는 아내의 모습을 보고 깜짝 놀랐습니다. 당신, 정말 가게? 응. 더는 하루도 미룰 수 없어. 유진의 목소리에는 절망과 함께 마지막 희망을 붙잡으려는 간절함이 묻어났습니다. 같이 가서 빌어야지. 아니야. 이건 내가 혼자 저지른 죄야. 준호 말이 맞았어. 나 혼자 가서 책임져야 해. 유진이 단호하게 남편을 맞고 집을 나섰습니다. 비싼 외제차 대신 택시를 잡아타고 그녀는 서연인의 동네로 향했죠. 마침내 은혜의 집 앞에 도착한 유진은 굳게 닫힌 대문 앞에서 한참을 망설였습니다. 몇 번이나 인터폰에 손을 가져갔지만 차마 버튼을 누를 수가 없었어요. 날 용서할까? 내가 무슨 낯짝으로. 그녀는 용기를 내어 인터폰을 눌렀습니다. 하지만 아무런 대답도 들려오지 않았습니다. 한 번, 그리고 또 한 번. 침묵만이 그녀를 맞이할 뿐이었죠. 집에 없나? 실망감이 온몸을 덮쳤지만 그녀는 돌아설 수 없었습니다. 그때 하늘에서 차가운 빗방울이 하나둘 떨어지기 시작했어요. 유진은 대문 옆 차가운 담벼락에 등을 기댄 채 하염없이 기다리기 시작했습니다. 빗줄기는 점점 굵어졌고 얼마 지나지 않아 그녀의 검은 원피스는 빗물에 흠뻑 젖어 몸에 달라붙었습니다. 1시간, 2시간, 오후 7시, 어둠이 깔리고 지칠 대로 지친 유진이 차가운 벽에 기대 쪼그려 앉으려던 바로 그 순간이었습니다. 어둠을 가르는 헤드라이트 불빛과 함께 익숙한 엔진 소리가 들려왔어요. 검은색 고급 세단 한 대가 골목을 돌아 천천히 집 앞에 다가왔습니다. 유진의 심장이 미친 듯이 뛰기 시작했죠. 왔다. 차가 멈춰 서고 뒷좌석 문이 열리더니 우산을 든 은혜가 내렸습니다. 그리고 그 뒤를 이어 서연도 차에서 내렸어요.
그토록 애타게 기다리던 두 사람의 모습이 눈에 들어오는 순간 유진은 무릎에 힘이 풀리는 것을 느꼈습니다. 그녀는 마지막 남은 힘을 쥐어짜듯 빗물에 젖은 몸을 이끌고 두 사람을 향해 비틀거리며 달려갔습니다. 사모님, 유진은 은혜의 바로 앞에서 빗물이 고인 아스팔트 바닥에 그대로 무릎을 꿇었습니다. 철퍽. 비참한 소리가 골목에 울려 퍼졌어요. 정말 미안합니다. 정말로. 유진은 빗물과 눈물로 범벅이 된 얼굴로 울부짖으며 은혜의 발치에 엎드렸습니다. 서연은 유진의 모습에 놀라 저도 모르게 한 걸음 뒤로 물러섰죠. 저는 어린 시절 지독한 가난을 겪었습니다. 유진의 고백이 빗소리에 섞여 흘러나왔습니다. 얼어붙은 방바닥, 굶주린 배. 그 수치심을 잊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돈만 있으면 무시당하지 않을 거라 믿으며 미친 듯이 살았습니다. 여기서 얼마나 이러고 계셨던 겁니까? 은혜의 얼음장 같은 목소리가 떨어졌습니다. 오전부터 사모님을 기다렸습니다. 용서를 구하고 싶어서. 용서요? 은혜의 입가에 냉소적인 미소가 스쳤습니다. 이제 와서 그 후회를 제가 믿으라는 겁니까? 물론 회사가 망할까 두려워온 건 맞습니다. 유진이 솔직하게 인정했습니다. 하지만 이 빗속에서 제 인생이 얼마나 잘못되었는지, 제가 얼마나 끔찍한 인간이었는지 깨달았습니다. 유진은 은혜의 발을 붙잡고 애원했습니다. 용서해달라고 빌지 않겠습니다. 저 같은 인간은 용서받을 자격조차 없다는 거 압니다. 다만 제 어리석음을 바로잡고 사람답게 살아볼 마지막 기회를 한 번만 주십시오. 한참 동안 그 모습을 내려다보던 은혜가 입을 열었습니다. 내일 오전 10시 제 사무실로 오세요. 남편분과 함께. 그 말에 유진이 번쩍 고개를 들었습니다. 사무실이요? 네. 박민준 대표와 함께 오십시오. 네, 가겠습니다. 꼭 가겠습니다. 은혜는 품에서 명함 한 장을 꺼내 빗물에 젖은 유진의 손에 쥐어주었습니다. 유진은 그것을 생명줄이라도 되는 듯 두 손으로 부들부들 떨며 받아들었죠. 감사합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사모님. 그만하면 됐으니 어서 집으로 돌아가 옷부터 갈아입으세요. 그 꼴로 감기라도 걸리면 내일 약속 못 지킵니다. 은혜는 그 말을 끝으로 서연과 함께 집 안으로 사라졌습니다. 홀로 남겨진 유진은 쏟아지는 빗속에서 손에 쥔 명함을 꽉 움켜쥐었습니다. 그녀의 얼굴에는 희미한 희망과 내일에 대한 깊은 두려움이 교차하고 있었습니다. 어젯밤에 처절했던 비는 거짓말처럼 멈추고 차갑고 맑은 아침이 밝았습니다. 유진과 민주는 무거운 침묵 속에서 은혜가 건넨 명함에 적힌 주소로 향하고 있었죠. 여보, 우리 정말 괜찮을까요? 유진의 떨리는 목소리. 모르겠어. 하지만 지금은 이것밖에 방법이 없어. 민준의 대답에도 확신은 없었습니다. 서울의 경제 중심지, 메디케어 그룹이라는 이름이 새겨진 거대한 빌딩 앞에 섰을 때 두 사람은 마치 거인 앞에 선 개미처럼 초라해지는 것을 느꼈습니다. 50층 건물의 위압감, 로비에 들어서자 대리석 바닥과 천장의 화려함이 그들을 압도했어요. 한별 법률사무소 박민준 대표님, 최유진 여사님이시죠? 회장님께서 기다리고 계십니다. 이쪽으로 오세요. 단정한 수트 차림의 비서가 그들을 안내했습니다. 엘리베이터가 최고층을 향해 소리 없이 올라가는 동안 유진과 민주는 서로의 마른 침 삼키는 소리만 들을 수 있었습니다. 마침내 도착한 회장실. 문이 열리는 순간 두 사람은 숨을 멈췄습니다. 사무실이라고 하기엔 너무나도 거대한 공간. 삼면이 통유리로 되어 있어
서울 전체가 발 아래 굴복한 듯한 압도적인 풍경. 어제와는 전혀 다른 고급 샤넬 수트를 입은 은혜는 그 거대한 왕국의 여왕처럼 창가에 서서 그들을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오셨습니까? 은혜의 목소리는 어떠한 감정도 담겨 있지 않아 더욱 차갑게 느껴졌습니다. 네, 사모님. 김민태 비서가 두 사람에게 소파를 권했지만 유진과 민주는 감히 앉을 생각도 못한 채 그 자리에 뻣뻣하게 서 있었죠. 어제는 정말. 민준이 간신히 입을 열어 사과를 하려 했지만 은혜는 손을 들어 그의 말을 막았습니다. 사과는 됐습니다. 어젯밤 빗속에서 충분히 하신 것 같으니. 은혜는 천천히 몸을 돌려 거대한 원목 책상 뒤의 회장 의자에 앉았습니다. 그리고는 두 사람을 꿰뚫어 보듯 바라보며 입을 열었죠. 제 딸이 두 분께 마지막 기회를 주자고 하더군요. 그 말에 유진의 눈에 희미한 희망이 어렸습니다. 그래서 기회를 드리려고 합니다. 감사합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민준이 저도 모르게 외쳤습니다. 하지만 은혜의 차가운 목소리가 이어졌습니다. 물론 조건이 있습니다. 은혜는 서류 한 장을 들어 보였습니다. 첫째, 은혜의 목소리가 회장실에 울려 퍼졌습니다. 한별 법률사무소를 파산시키지는 않겠습니다. 아, 감사합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민준이 고개를 숙이며 감격했습니다. 하지만 은혜의 다음 말이 그의 희망을 산산조각 냈죠. 대신 한별 로펌의 모든 경영권은 박준호 씨에게 넘겨주십시오. 경영권을. 민준의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당신이 평생 일궈온 것이니 아깝겠죠. 하지만 선택의 여지는 없습니다. 은혜가 냉정하게 말했습니다. 그리고 박민준 대표님, 당신은 로펌에서 완전히 물러나십시오. 이사회 의결권도 자문 역할도 그 어떤 형태로든 관여하지 마십시오. 은혜의 싸늘한 시선이 민준에게 박혔습니다. 직원들에게 갑질과 횡포를 부린 것 제가 다 알고 있습니다. 당신의 폭언으로 퇴사한 변호사가 몇 명인지 아십니까? 민준은 입술을 깨물었지만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죠. 둘째, 은혜의 시선이 이번에는 유진에게로 향했습니다. 최유진 씨. 네. 유진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당신은 앞으로 제 딸 민서연과 당신 아들 박준호의 인생에 그 어떤 형태로든 일절 관여하지 마십시오. 어머님, 전화도 만남도 그 어떤 우연을 가장한 접근도 용납하지 않습니다. 두 아이의 결혼과 미래에 대해 당신은 이제부터 완벽한 타인입니다. 그것은 유진에게 사형 선고나 다름없었습니다. 사모님, 그건 너무 가혹하다고요? 은혜가 냉소했습니다. 당신이 제 딸에게 한 짓에 비하면 이것도 자비로운 겁니다. 하지만 준호는 제 아들입니다. 엄마가 아들 결혼식에도 못 간다는 게 그래서 조건을 붙였습니다. 은혜가 서류를 넘기며 말했습니다. 두 아이가 특히 제 딸이 당신을 용서하고 허락할 때까지입니다. 그 전까지는 일절 접근하지 마십시오. 유진의 눈에서 눈물이 주르륵 흘러내렸습니다. 셋째, 은혜가 다시 입을 열었습니다. 박민준 대표님과 최유진 씨 두 분 모두 매주 토요일 무료 법률 상담 봉사와 사회 취약계층 지원 봉사를 1년간 하십시오. 봉사요? 민준이 놀라 물었습니다. 네. 당신들이 평생 경멸하고 무시했던 그 사람들 말입니다. 가난한 사람들, 힘없는 사람들, 근본 없다고 무시했던 바로 그 사람들이요. 은혜의 목소리에는 차가운 분노가 서려 있었습니다. 그들과 함께 시간을 보내며 깨닫게 될 겁니다. 사람의 가치는 돈과 배경이 아니라는 것을, 당신들이 밟고 올라섰던 그들이
얼마나 존엄한 존재인지를 민준과 유진은 고개를 숙일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은혜가 일어서서 창가로 걸어갔습니다. 1년 후 두 아이가 결혼할 때, 만약 제 딸이 당신들을 용서한다면 그때는 결혼식에 참석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은혜가 두 사람을 돌아보았습니다. 만약 1년 동안 이 조건들을 어기거나 진심으로 변화하지 않는다면 그때는 제가 가진 모든 힘을 동원해 당신들의 남은 인생을 완전히 무너뜨릴 겁니다. 이번처럼 자비롭지 않을 거예요. 그 말의 무게에 유진과 민주는 온몸이 얼어붙는 것을 느꼈습니다. 선택하십시오. 이 조건들을 받아들이든가 아니면 지금 당장 모든 것을 잃든가. 한참의 침묵이 흘렀습니다. 유진과 민주는 서로를 바라봤습니다. 그들의 눈에는 깊은 절망감과 함께 미세한 희망이 공존하고 있었어요. 그 조건 받아들이겠습니다. 민준이 꺾인 목소리로 간신히 대답했습니다. 다시 한번 묻겠습니다. 정말로 이 조건들을 지킬 수 있습니까? 네, 지키겠습니다. 유진도 눈물을 흘리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좋습니다. 김비서, 계약서 준비시키고 두 분 배웅해드려. 네, 회장님. 유진과 민주는 마치 영혼이 빠져나간 허수아비처럼 김비서의 안내에 따라 회장실을 나섰습니다. 문이 닫히고 다시 혼자가 된 은혜는 창가로 걸어가 서울을 내려다보았습니다. 이걸로 됐을까, 서연아? 그녀의 얼굴에는 승자의 미소가 아닌 차갑고 씁쓸한 표정만이 남아 있었습니다. 6개월 후, 어머니, 정말 달라지셨네요. 봉사센터에서 유진의 모습을 지켜보던 담당자가 감탄하며 말했습니다. 유진은 화려한 명품 대신 단정한 면바지에 티셔츠를 입고 노숙인들에게 따뜻한 식사를 나눠주고 있었습니다. 할머니, 천천히 드세요. 더 필요하시면 말씀하세요. 고맙네, 아가씨. 고마워. 노숙인 할머니의 손을 잡아주는 유진의 얼굴에는 진심 어린 미소가 번져 있었습니다. 6개월 전 처음 이곳에 왔을 때만 해도 유진은 코를 막고 인상을 찌푸렸었죠. 가난한 사람들의 냄새가 싫다고, 더럽다고 투덜거렸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달랐습니다. 아줌마, 제 이야기 좀 들어주실래요? 한 중년 남성이 조심스럽게 다가왔습니다. 그럼요. 앉으세요. 유진이 따뜻하게 자리를 권했습니다. 저도 원래는 회사 다니는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회사가 부도나고 집도 잃고 그러다 보니 여기까지 오게 됐네요. 남성의 이야기를 들으며 유진의 눈에 눈물이 고였습니다. 나도 잘못하면 저렇게 될 뻔했구나. 그제야 깨달았습니다. 가난은 게으름이나 무능함의 결과가 아니라는 것을, 누구에게나 찾아올 수 있는 불운이라는 것을. 한편 민주는 무료 법률 상담을 하고 있었습니다. 변호사님, 제가 부당해고를 당했는데 싸울 수 있을까요? 근데 저 돈이 없어서. 걱정하지 마세요. 제가 무료로 도와드리겠습니다. 민준이 따뜻하게 미소 지으며 말했습니다. 6개월 전에 그라면 돈도 없는 주제에 무슨 소송이냐며 코웃음 쳤을 것입니다. 하지만 지금은 달랐어요. 그는 가난한 사람들이 겪는 부당함을, 억울함을, 그리고 그들이 법의 보호를 받지 못하고 짓밟히는 현실을 직접 목격했습니다. 내가 그동안 얼마나 오만했던 걸까? 1년 후, 어느 따뜻한 봄날, 작은 웨딩홀에 봄 햇살이 들어왔습니다. 화려하지 않지만 정성스럽게 꾸며진 공간에 가족과 친구들이 모여 있었어요. 정말 예쁘다, 우리 딸. 은혜가 웨딩드레스를 입은 서연을 보며 눈물을 훔쳤습니다. 엄마 덕분이에요. 무슨 소리야? 내가 훌륭해서 이렇게 행복한 거지.
은혜가 딸의 손을 잡으며 말했습니다. 엄마, 저 정말 행복해요. 나도 알아. 내 눈빛만 봐도 알 수 있어. 한편 신랑 대기실에서는 준호가 넥타이를 매고 있었습니다. 준호야, 떨리냐? 대학 친구가 물었습니다. 응. 근데 행복한 떨림이야. 준호의 얼굴에는 환한 미소가 번져 있었습니다. 결혼식이 시작되기 30분 전, 웨딩홀 입구에 두 사람이 조심스럽게 나타났습니다. 유진과 민준이었습니다. 둘 다 단정하지만 결코 화려하지 않은 옷을 입고 있었어요. 유진의 손에는 작은 꽃다발이 들려 있었습니다. 우리 들어가도 될까요? 유진이 입구를 지키던 직원에게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성함이 어떻게 되시나요? 박준호이. 부모입니다. 아, 잠시만요. 직원이 안으로 들어가 확인하더니 곧 나와서 말했습니다. 신부 측에서 어르신들을 기다리고 계신다고 합니다. 이쪽으로 오세요. 유진과 민주는 서로의 손을 꽉 잡고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대기실 문이 열리고 웨딩드레스를 입은 서연이 그들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어머님, 아버님, 서연이 조심스럽게 그들을 불렀습니다. 서연 씨, 유진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1년 동안 정말 많이 변하셨다고 들었어요. 서연이 미소를 지으며 말했습니다. 봉사센터 담당자분들이 그러시더라고요. 처음 오셨을 때와는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되셨다고. 서연 씨, 정말 미안했어요. 그리고 유진이 눈물을 흘리며 말을 이었습니다. 용서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어머님, 서연이 유진에게 다가가 그녀의 손을 잡았습니다. 사람은 변할 수 있어요. 어머님이 그걸 증명해 주셨잖아요. 그 순간 대기실 문이 다시 열리고 은혜가 들어왔습니다. 유진과 민주는 순간 긴장하며 몸을 굳혔습니다. 회장님, 사모님, 은혜는 두 사람을 잠시 바라보다가 천천히 입을 열었습니다. 1년 동안 수고 많으셨습니다. 저희가 정말 잘못했습니다. 민준이 고개를 숙이며 말했습니다. 알고 있습니다. 그 1년 동안의 모든 활동, 제가 다 보고받았습니다. 은혜가 차분하게 말했습니다. 처음에는 형식적으로라도 채우려고 하셨죠.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진심으로 변하시는 게 보였습니다. 회장님, 오늘 결혼식 환영합니다. 앞으로도 계속 그렇게 사시길 바랍니다. 은혜가 처음으로 따뜻한 미소를 지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유진이 눈물을 흘리며 은혜에게 깊게 인사했습니다. 결혼식이 시작되었습니다. 서연이 은혜의 팔짱을 끼고 버질로드를 걸어왔습니다. 하객석 중간쯤에는 유진과 민준이 조용히 앉아 있었습니다. 여보, 준호 정말 행복해 보이네요. 유진이 작은 목소리로 남편에게 말했습니다. 그래, 우리가 바랐던 모습이야. 민준이 눈물을 닦으며 대답했습니다. 유진의 모습은 1년 전과 완전히 달랐습니다. 화려한 명품 대신 단정하고 소박한 한복을 입고 있었고 얼굴에는 진심 어린 겸손함이 자리 잡고 있었어요. 주례가 말씀을 시작했습니다. 사랑하는 신랑 신부 그리고 참석해 주신 모든 분들, 오늘 이 자리는 단순한 결혼식이 아닙니다. 용서와 화해 그리고 진정한 변화의 의미를 담고 있는 자리입니다. 주례의 말에 모든 하객들이 숙연해졌습니다. 힘든 시간을 견뎌내고 여기까지 온 두 분을 보며 우리는 진정한 사랑이 무엇인지 깨닫게 됩니다. 준호가 서연의 손을 잡고 그녀를 바라봤습니다. 두 사람의 눈에는 서로에 대한 깊은 사랑이 담겨 있었어요. 민서연 양 박준호 씨를 평생의 반려자로 맞아 사랑하고 존중하며 함께 하시겠습니까?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서연이 또렷하게 대답했습니다. 준호의 눈에 눈물이 맺혔어요. 박준호 씨, 민서연 양을 평생의 반려자로 맞아 사랑하고 지켜주시겠습니까? 네, 제가 평생 지켜주겠습니다. 준호가 확신에 찬 목소리로 대답했습니다. 반지 교환이 끝나고 하객들이 일어나 박수를 보냈습니다. 축하합니다. 행복하세요. 여기저기서 축하 인사가 터져 나왔습니다. 준호와 서연이 서로를 바라보며 환하게 웃었어요. 식이 끝나고 피로 연장해서 유진은 조심스럽게 서연에게 다가갔습니다. 서연 씨, 네, 어머님. 서연이 환하게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제가 정말 며느리라고 불러도 될까요? 유진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어머님, 서연이 유진의 손을 잡았습니다. 이제는 진짜 가족이잖아요. 그 말에 유진은 참았던 눈물을 터뜨리고 말았습니다. 고마워요. 정말 고마워요, 우리 며느리. 서연도 눈시울이 붉어졌습니다. 어머님, 앞으로 잘 부탁드려요. 두 사람은 서로를 꽉 안아주었습니다. 그 모습을 지켜보던 은혜의 눈에도 눈물이 맺혔어요. 잘했어, 서연아. 준호가 다가와 어머니 유진을 안아주었습니다. 엄마 사랑해요. 나도 사랑한다, 아들. 유진이 아들을 꽉 안으며 울었습니다. 민준도 다가와 가족 모두가 함께 안았습니다. 멀리서 그 모습을 지켜보던 은혜는 조용히 미소 지었습니다. 회장님, 김민태 비서가 다가왔습니다. 네, 김 비서. 정말 좋은 결정을 하신 것 같습니다. 그런가요? 네. 복수로 끝났다면 모두가 불행했을 겁니다. 하지만 이렇게 용서와 변화로 마무리되니 모두가 행복해 보입니다. 은혜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제 딸이 저보다 훨씬 현명했어요. 복수가 아닌 용서를 선택한 건 서연이었으니까요. 따님께서 정말 훌륭하게 잘하셨네요. 그래요. 제가 바랐던 것보다 더 아름답게 자라줬어요. 3년 후, 할머니, 밝은 목소리와 함께 3살배기 아이가 유진에게 달려왔습니다. 어머, 우리 손주, 할머니한테 왔구나. 유진이 환하게 웃으며 손주를 안아 올렸습니다. 할아버지는 어디 가셨어? 할아버지는 법률 상담 봉사 가셨단다. 봉사가 뭐예요? 어려운 사람들을 도와주는 거야. 유진이 손주에게 설명해 주었습니다. 우와, 할아버지 멋있다. 아이의 순수한 감탄에 유진은 미소 지었습니다. 거실에는 유진이 봉사활동을 하며 찍은 사진들이 액자에 담겨 걸려 있었습니다. 더 이상 명품 가방이나 보석 사진이 아니었어요. 노숙인들과 함께 웃고 있는 사진, 무료 급식소에서 봉사하는 사진들이었죠. 할머니, 저것들은 뭐예요? 손주가 액자들을 가리키며 물었습니다. 저건 할머니가 좋은 일 하면서 만난 분들이야. 모두 할머니의 소중한 친구들이란다. 할머니 친구 많네요. 그렇지? 할머니는 정말 행복하단다. 유진의 얼굴에는 진심 어린 행복이 가득했습니다. 더 이상 명품과 부로 자신을 증명하려 하지 않았어요. 사람들에게 진심으로 대하고 도움이 필요한 이들을 돕는 것에서 진정한 행복을 찾았습니다. 그날 저녁 온 가족이 모였습니다. 준호와 서연, 그리고 그들의 아이. 은혜, 유진, 민준까지. 건배. 모두가 잔을 부딪혔습니다. 서연 씨 덕분에 우리 가족이 이렇게 행복할 수 있게 됐어요. 유진이 서연을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아니에요, 어머님. 어머님과 아버님께서 진심으로 변하려고 노력하셨잖아요. 그래도 만약 서연 씨가 용서해주지 않았다면 어머님, 서연이 유진의 손을 잡았습니다. 이제는 과거는 잊어요. 우리 모두 행복하잖아요. 고마워요, 우리 며느리.
유진이 서연의 손을 꽉 잡았습니다. 은혜는 그 모습을 지켜보며 조용히 미소 지었습니다. 잘했어, 서연아. 엄마보다 훨씬 현명하게 자랐구나. 준호가 일어나 잔을 들었습니다. 저는 정말 행운아인 것 같아요. 이렇게 좋은 아내와 가족들이 있으니까요. 우리 아들, 이제는 정말 의젓해졌네. 민준이 뿌듯하게 아들을 바라봤습니다. 아버지 덕분이에요. 아버지가 변하시는 모습을 보며 저도 많이 배웠어요. 준호야, 특히 사람을 대하는 태도요. 이제 로펌에서도 모든 직원들을 동등하게 대하려고 노력하고 있어요. 자랑스럽구나. 민준의 눈에 눈물이 맺혔습니다. 저녁 식사가 끝나고 은혜와 서연은 잠시 테라스에 나와 있었습니다. 엄마, 응? 엄마가 그때 복수를 멈춰주셔서 정말 다행이에요. 아니야. 멈춘 건 내가 아니었으면 엄마는 끝까지 갔을 거야. 은혜가 딸을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내가 엄마보다 훨씬 현명했어. 복수가 아닌 용서를 선택한 거. 엄마가 그렇게 키워주셨잖아요. 사람이 돈보다 소중하다고. 그 가르침을 지켜준 내가 자랑스러워. 은혜가 딸을 꽉 안아주었습니다. 엄마 사랑해요. 나도 사랑한다. 우리 딸. 두 사람은 서로를 아는 채 밤하늘의 별을 바라봤습니다. 그로부터 몇 년 후, 유진과 민주는 자신들의 경험을 책으로 펴냈습니다. 제목은 돈보다 소중한 것. 이 책을 통해 저희와 같은 실수를 하는 사람들이 없었으면 합니다. 책 출간 기념 강연회에서 유진이 말했습니다. 돈과 명예에 눈이 멀어 사람의 가치를 잊고 살았던 저희를 돌아보며 많은 것을 깨달았습니다. 가장 중요한 건 사람입니다. 그 사람의 진심과 인격입니다. 돈은 언제든 잃을 수 있지만 진심으로 대한 사람들과의 관계는 평생 남습니다. 민준도 함께 말했습니다. 책은 베스트셀러가 되었고 많은 사람들이 공감하며 눈물을 흘렸습니다. 저도 돈만 쫓다가 소중한 사람들을 잃을 뻔했어요. 이 책을 읽고 정신을 차렸습니다. 제 부모님이 바로 책 속의 유진 씨 같으셨는데 이 책을 읽고 많이 변하셨어요. 독자들의 반응이 이어졌습니다. 어느 따뜻한 봄날, 은혜의 회장실. 회장님, 오늘 일정 마지막입니다. 김민태 비서가 보고했습니다. 수고했어요, 김 비서. 오늘은 일찍 퇴근해요. 네, 회장님도 편히 쉬세요. 비서가 나가고 혼자 남은 은혜는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책상 위에는 서연의 가족 사진이 놓여 있었어요. 준호와 서연, 그리고 그들의 두 아이. 모두가 환하게 웃고 있었죠. 잘했어, 나. 은혜가 혼잣말로 중얼거렸습니다. 복수가 아닌 용서를 선택하길 잘했어. 그녀는 사진을 들어 오래도록 바라봤습니다. 처음에는 복수만을 생각했었죠. 딸에게 상처를 준 그들을 완전히 무너뜨리려 했습니다. 하지만 딸의 한마디가 모든 걸 바꿨어요. 우리가 그들처럼 괴물이 될 필요는 없잖아요. 그 말이 은혜의 마음을 녹였습니다. 그리고 지금 모두가 행복합니다. 유진과 민주는 진심으로 변했고 준호와 서연은 행복한 가정을 꾸렸습니다. 무엇보다 은혜 자신도 평화를 찾았어요. 복수가 주는 차갑고 쓰라린 만족감 대신 용서가 주는 따뜻하고 깊은 평화를 얻었습니다. 엄마, 저 왔어요. 문이 열리고 서연이 아이들과 함께 들어왔습니다. 어머, 우리 손주들. 할머니한테 왔구나. 은혜가 환하게 웃으며 손주들을 안아 올렸습니다. 할머니, 오늘 유치원에서 칭찬받았어요. 어머, 그래. 우리 손주가 뭘 잘했는데? 친구가 넘어졌는데 제가 도와줬어요. 우와, 우리 손주 정말 착하네. 할머니가 자랑스러워. 은혜가 손주의 머리를 쓰다듬어 주었습니다.
서연은 그런 어머니를 흐뭇하게 바라봤습니다. 엄마, 오늘 저녁 우리 집에서 같이 먹어요. 어머님, 아버님도 오시기로 했어요. 그래, 좋지. 준호가 직접 요리한대요. 호호, 우리 사위 요리 실력이 일품이지. 엄마, 응? 그때 복수 멈춰주셔서 고마워요. 만약 끝까지 갔다면. 알아. 나도 알아. 은혜가 딸의 손을 잡았습니다. 내가 없었으면 엄마는 괴물이 됐을 거야. 복수의 눈이 멀어서 엄마는 절대 괴물이 아니에요. 딸을 사랑하는 엄마였을 뿐이죠. 고마워, 서연아. 내가 엄마를 구해준 거야. 두 사람은 서로를 꽉 안아주었습니다. 그날 저녁 모두가 모인 저녁 식사 자리. 준호가 정성껏 만든 음식들이 식탁에 가득했습니다. 와, 정말 맛있겠다. 아이들이 환호했습니다. 자, 다들 수고했으니 건배. 민준이 잔을 들었습니다. 건배. 모두가 잔을 부딪혔습니다. 식사를 하며 유진이 입을 열었습니다. 다음 주에 봉사센터에서 바자회를 연대요. 다들 오실 수 있어요? 저희도 갈게요. 서연이 대답했습니다. 아이들도 데리고 가면 좋겠어요. 나눔의 의미를 배울 수 있잖아요. 좋은 생각이야. 은혜도 동의했습니다. 저도 회사에서 후원금을 좀 보내도록 할게요. 고맙습니다, 장모님. 유진이 고개를 숙이며 감사 인사를 했습니다. 우리가 무슨 사이라고 그래요. 이제 가족이잖아요. 은혜가 웃으며 말했습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유진의 눈에 눈물이 맺혔습니다. 제가 그렇게 끔찍한 짓을 했는데도 용서해 주시고. 유진 씨. 은혜가 유진의 손을 잡았습니다. 이제 그만해요. 과거는 과거예요. 중요한 건 지금 우리가 함께 행복하다는 거잖아요. 네. 네. 유진이 눈물을 닦았습니다. 준호가 일어나 말했습니다. 저는 정말 운이 좋은 사람인 것 같아요. 사랑하는 아내와 아이들, 그리고 이렇게 따뜻한 가족들이 있으니까요. 우리 아들, 이제 정말 어른이 다 됐네. 민준이 흐뭇하게 아들을 바라봤습니다. 아버지, 어머니가 변하시는 모습을 보며 저도 많이 배웠어요. 사람은 언제든 변할 수 있다는 것을요. 고맙다, 아들. 저녁이 끝나갈 무렵 아이들이 졸기 시작했습니다. 이제 집에 가봐야겠어요. 서연이 일어났습니다. 조심히 가요. 모두가 현관까지 나와 배웅했습니다. 차에 타기 전 서연이 유진을 안아주었습니다. 어머님 사랑해요. 나도 사랑한다. 우리 며느리. 유진이 서연을 꽉 안으며 눈물을 흘렸습니다. 차가 떠나고 은혜도 돌아가려 했습니다. 장모님, 유진이 은혜를 불렀습니다. 네, 정말 감사합니다. 저희에게 다시 시작할 기회를 주셔서요. 유진 씨, 은혜가 유진을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모든 사람은 실수할 수 있어요. 중요한 건 그 실수를 인정하고 변하려는 용기죠. 유진 씨는 그 용기를 보여주셨어요. 저 앞으로도 계속 더 나은 사람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믿어요. 그리고 이미 충분히 변하셨어요. 은혜가 따뜻하게 미소 지었습니다. 집으로 돌아오는 차 안에서 은혜는 창밖을 바라보며 생각했습니다. 복수가 아닌 용서를 선택하길 정말 잘했어. 복수는 일시적인 만족을 줄 수 있었겠지만 용서는 영원한 평화를 주었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딸이 행복합니다. 그것이 은혜에게는 가장 중요한 것이었습니다. 진정한 품격은 돈이나 명품이 아닌 사람을 대하는 마음에서 나옵니다. 그리고 진정한 강함은 복수가 아닌 용서에서 나옵니다. 여러분의 하루하루가 따뜻하고 아름다운 순간들로 채워지길 응원합니다. 이 이야기가 여러분의 마음에 작은 울림이라도 남겼다면
구독과 좋아요로 함께 해주세요. 더 깊이 있고 감동적인 이야기로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행복한 하루 되세요. 감사합니다.